자, 안녕하세요. 자, 5차시에 이어서 바로 6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6차시는 앞에서 말한 대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그리스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자, 여기서는 이제 자연 철학자로도 볼 수 있어요. 자, 이 두 철학자의 위대한 이론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플라톤 뭐 이전에 뭐 소크라테스 보통 철학에서는 얘기하지만 자연 철학에서는 이 두 명의 자연 철학자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플라톤은 이데아론이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요. 이데아론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사실 되게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우주와 자연은 정말 완벽하고 질서정연해야 돼요. 예, 왜냐면 지금 딱 하늘만 봐도 태양은 제 시간에 떠서 제 시간에 지고 항상 규칙적으로, 그래서 항상 일정하고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즉 이 우주와 자연은 이처럼 완벽하고 딱 칼 같아야 되고 질서 있어야 되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자, 우리가 지구에서 관찰하세요. 바람은 여기로 불었다 저기로 불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뭐 이제 그 비가 어떨 땐 내리고 어떨 때 안 내리고, 이런 게 변화무쌍하잖아요. 자, 왜 이러느냐? 자, 왜냐하면 우주와 자연의 변화는 뭐하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가짜가 아니고 우리가 보는 우주와 자연은 가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변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볼 수 없는 그 너머에 또 다른 이데아 세계가 있고, 그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와 같은 이데아 세계를 이제 복제품이 바로 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다, 이겁니다. 자, 참 이게 보면은 무슨 얘기인가 싶죠?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자, 그 얘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 플라톤은 이 동굴의 비유라는 되게 유명한 비유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자, 뭐냐면 정말 간단해요. 자, 동굴의 비유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책에 그대로 있어요, 그림이. 자, 우리는 죄수예요. 묶여있죠. 이렇게. 여기에 한두 명이 묶여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묶여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러 사람이 묶여있고, 자, 우리들은 어떤 걸 보고 있는데, 자, 한쪽 벽면을 보고 있어요. 이 벽면에는, 자, 지금 현재, 자,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 이 벽면에는 이제 개도 뛰어다니고, 개 맞나, 이게? 개인데? 곰이라고 할게요. 곰도 있고, 그 다음에 코끼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 뭔가 이제 이런 그림자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기에, 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어떤 한쪽 벽면에 어떤 특정한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 우리는 이걸 보고, 아, 저기에서 이제 움직이는 게 저게 실제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인형들, 실제, 곰인형, 코끼리, 나 그거 잘 그린다. 자, 코끼리, 이런 인형들이 여기 뒤에 존재를 하고, 여기에 자, 이런 모닥불이 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누가 움직여서 이 모닥불에 의한 불빛이 이 인형들을 통과하면서 이거에 대한 그림자가 이 벽면에 새겨지더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게 되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벽면에 새겨지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이것이 실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다. 자, 근데 이곳은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곳은 뭐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전혀 볼 수 없는 동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여기 이 동굴을 빠져나와서, 자,
자, 이 동굴을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동굴을 아예 빠져나와서 뭐라면, 동굴을 빠져나와서 바깥을 본다면 우리는 그 이데아의 실제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빠져나오게 된다면 이제 뭐도 볼 수 있냐면, 뭐도 볼 수 있냐? 자, 뭐 그럴게요. 태양, 햇빛도 볼 수 있고, 이 햇빛에 의해서 실제 관찰되는 이제 실제 사람들과, 그다음에 진짜 실제 동물들과, 혹시 동물인데 동물이 더 동물 같지 않게 생겼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세계들에 대한 실제, 즉, 이 바깥 세상이 바로 뭐다. 지금 현재 이 동굴에 비유해서의 바깥 세상이 이게 바로 이데아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동굴 밖을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 모닥불을 볼 때, 혹은 이제 바깥을 나와서 태양을 볼 때, 자, 엄청나게 완전히 어둠에 익숙해져 있다가 빛을 보면 엄청나게 눈이 부시죠. 그 고통. 그래서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그래서 쉽게 도전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것을 알게 되면, 이 고통을 뛰어넘어서 밖을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자, 또한 이거를 이제 누구한테 알려줄 수 있다? 여기 있는 현실 속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먼저 보고 온 사람이 누구겠어요? 본인을 포함한 철학자들이겠죠.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가서 이 사람들한테 되게, 야, 나와봐, 되게 좋아, 햇빛 너무 좋아, 진짜 세계가 있어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알려줘도 계속 이곳에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직접 이것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을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한다. 이게 바로 동굴의 비유예요. 예, 이게 이제 이데아론을 되게 설명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비유인데, 이건 아마 철학 시간에 배웠을 거고 나중에 한 번 더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그 영상 하나를 같이 보고 갈게요. 제가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 아래에 링크로 추가로 걸어놓은 게 있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영화 매트릭스입니다. 자, 영화 매트릭스에서 이제 네오가 되기 전,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선택하는 거. 빨간 약을 뭐 선택을 하면 이제 그 실제 매트릭스 세계가 아닌 실제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예, 그 선택을 하는 과정. 그게 이제 이 이데아론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걸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매트릭스의 세계. 근데 매트릭스 아직 못 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뭐 한 가지 더 추가로 얘기를 하면 동굴 속 뇌라는 게 있어요. 동굴 속 뇌가 아니라 통 속의 뇌. 만약 우리가 뭐라면, 통 안에 들어있는 뇌라면, 그 뇌가 컴퓨터에서 입력받는 정보들로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컴퓨터 화면은 눈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뇌로 직접적으로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뇌만 살아있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통 속의 뇌라고. 근데 그런 비유도 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있었던 이 동굴의 비유, 자,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낸 영화 매트릭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링크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어쨌든 이 플라톤의 생각은 대충 알겠죠? 그래서 이 플라톤은 이런 이데아론을 주장을 했고, 당연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감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지 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바로 이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보는 세계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감각은 가짜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성을 믿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감각을 배제한 학문을 되게 좋아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수학과 기하학입니다. 사실 수학은 수만 있으니까 피타고라스랑 비슷해요. 그다음 기하학, 도형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4원 소설, 이 4원 소설 또한 되게 신봉을 했는데, 자, 이 4원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4원 소설을 또 뭘로 표현했냐면, 물, 불, 흙, 공기, 물, 불, 흙, 공기. 자, 얘네들을 뭘로 나타냈냐? 뭐 정사면체나 정육면체와 같은 기하학적 도형들로 나타내기도 해요. 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플라톤 감각을 배제하고 이성을 중심적으로, 왜 이데아의 그 이성만이 이데아에 가깝게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으며, 자, 그래서 여기 요 기하 관련해서 거기 책에서 나와 있듯이 자, 본인이 만든 아카데미아의 정문에 써놨댔죠.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네. 여러분들 근데 기하 제대로 안 배우지 않았어요? 기하백 다 안 배우잖아요. 네. 플라톤의 아카데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잘 몰라서 못 들어가요. 자, 어쨌든 플라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주장을 해왔고, 동일의 비유를 했고, 자, 어쨌든 그럼 이제 플라톤 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할 차례죠. 자, 이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반대예요. 감각을 추구해요. 자, 이성적인 얘기도 뭐 이성에 대한 얘기 막 이렇게 얘기해봤자 뭐하냐? 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 감각하기 어렵다. 이거 아무리 뭐 네가 얘기해도 이건 도저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냥 감각 자체를 추구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얻은 감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얻는 이 모든 감각을 통해 얻은 정보로 그 자체만으로 세상을 우선 해석하자. 우선이라기보다 그 감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으니까. 자, 그래서 추상적으로 뭐 이데아나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대신 실제 내 눈앞에서 내 감각을 통해서 얻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만약 자연에서도 떨어지는, 자, 어떤 놈은 이쪽 떨어지고 어떤 놈은 저렇게 가고 어떤 놈은 이렇게 날아가고 막 이래요. 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날아가고 되게 운동이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지네. 이건 이게 가짜이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왜 이쪽으로 떨어지는지, 이쪽으로 떨어진 애들 분석, 저쪽으로 떨어진 애들 분석 이렇게 잘 분류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체계를 만들어 나가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뭐 거기서 보는 운동론 같은 게 있죠. 자, 천체 운동. 지금 보자. 천체를 보면 천체는 계속해서 뱅글뱅글 도는구나. 천체는 기본적으로 원운동을 하는구나. 네. 그 다음에 자연학화 운동. 기본적으로 요거 딱 떨어뜨리면, 물체를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모든 물체는 우선 기본적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운동은 뭐다? 강제적으로 만들어지는 운동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물이 앞으로 천천히 걸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던졌을 때 옆으로 간다거나,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에서 강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이제 이루어지는 운동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하나씩 이제 나눠놓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각각의 현상들과 변화들을, 그러니까 현상들의 변화들을, 그러니까 단 하나의 원리, 뭐 이데아론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묶는 게 아니라 다 세세하게 나누고 발전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식물들도 이 식물은 왜 이렇게 되는지 저 식물은 저렇게 되는지 분류하고, 동물들도 하나씩 분류하고 해서,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천문학, 역학, 동물학, 식물학, 기상학 등 정말 과학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앞에 플라톤이 이성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완벽함이 존재하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속에서 이 하나하나를 다 나눠놓고 그걸 정리를 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근간이 되는 이 모든 학문들의 가장 기초적인 시작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과학자다운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죠. 자, 그래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톤 모두 사실 모두 이제 조금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성과 감각. 하지만 어쨌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노력한 건 똑같습니다. 또한 자연 철학과 과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했어요. 플라톤은 특히 이제 물리학,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학과 지구과학, 식물학과 이제 기상학 이런 식으로 이런 쪽에 특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 자,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납적으로 현재 일어나는 것들 다 파악해서 했잖아요. 이게 생물학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과 가깝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쪽에, 또 이제 플라톤이 얘기한 그런 우리가 꼭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된다. 자, 볼 수 없는데 믿는 학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관찰 못하는데 대표적인 물리학. 여기의 발전에 어쨌든 그 시작점이 됐다. 그래서
얘네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또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얘기는 수능에 비문학에 많이 자주 출제 되니까, 그러니까 이 파트는 사실 책 그 지문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먼저 어느 정도 이해를 해놓고 난 상태에서 실제 국어 지문 풀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주길 바랍니다. 물론 얘네들이 특히 이제 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뒤에 다른 나라로 엄청나게 이 사람들의 생각,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하나로 뭉친 게 아니라 되게 자세하게 여러 개 기억해 놨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여러 군데로 번역돼서 나가면서 이제 실제 전 세계에, 사실 전 세계까지는 아니고 그 인근이에요. 거기에 과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되게 중요하죠.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그리스 시대를 끝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바로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의 과학인데, 자, 우선 그 헬레니즘 많이 들어봤죠? 아마 세계사 할 때 배웠을 거예요. 자, 헬레니즘 문명은 뭐냐? 자, 우선 첫 번째 그리스 시대가 언제 마감했다? 기원전 4세기쯤 마감을 했죠. 322년에 기원전 322년에 322년 아니고 맞네. 그 뭐냐면 기원전 언제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그리스가 이제 망하죠.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마케도니아가 이제 정복을 했죠. 그러면서 자, 그리스 시대의 이제 문명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어디에 전파가 되기 시작하냐면,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가져다가 이제 이것저것에, 왜냐면 그리스 시대의 문화는 찬란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곳저곳에 뿌리는데, 이제 중동과 서남아시아에 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 현지의 문화랑 결합이 되면서 독특한 형태의 세계화적인 한 군데의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의 문화가 섞였으니까, 그러면 세계화적인 문명이 만들어지는데 이 문명의 이름을 우리가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명과 같은 경우에 문명의 이제 대표적인 왕조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갑자기 죽으면서 이제 세계로 나눠지죠.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아시아의 셀레우코스,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노스 왕조인데, 자,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발전한 거는 역시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이집트는 그 이전에도 엄청나게 과학을 발전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여기서 엄청나게 큰 과학 발전이 일어나요. 자, 왜냐면 자, 여기서 좀 특이한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정말 미친 듯한 지원을 해줍니다. 네. 왜냐면 프톨레마이오스 1세와 2세가 정말 이 알렉산드리아, 이제 거기 핵심적인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과 이 무세이온이라는 이 두 가지를 건립을 하는데,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은 되게 유명해요. 이 당시에 파피루스만으로 70만 권인가라는 장서를 가지고 있었고, 예. 그래서 그 장서량이 진짜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지식의 집대성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무세이온과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학자들의 실제 연구소예요. 학술연구소인데, 여기서 정말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했어요. 실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는 100여 명의 학자들을 돈 주면서 연구시켰어요. 지금의 것과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연구에 전념하면서 정말로 풍부해진 과학이 풍부하게 발전을 합니다. 과학자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무세이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의 이름에 영향을 끼치냐면 뮤지엄 있죠. 실제 이 뮤지엄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생성에. 예. 왜냐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박물관. 자, 그래서 이런 발전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안타깝게도 이 도서관 어떻게 됐습니까? 카이사르에 의해서 한번 날아가고, 그 다음 남아있던 거는 그리스도 쪽에서 크리스트교 세력에 의해서 한 번 더 날아가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기원전 4세기가 아니라 3세기. 기원전
그냥 이제 기원 후 300년대인가 그때 이제 모조리 없어지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남아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아무튼 부서지고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끝난 이후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사실 과학기술의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그냥 실용적으로만 변해버려요. 자, 우선 첫 번째, 우선 요 두 개가 왜 이렇게 되냐면 로마의 지배 이후 자연철학자들의 관심이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변합니다. 왜? 내가 기껏 자유롭게 했던 그 나라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이제 민주정부는 없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제 국가적 지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른바 지금 말로 현타가 온 거죠. 현타가 온 사람들이 내 개인인의 처세나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이제 우주를 볼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마의 지배 이후 지금 개인적인 것으로 변해갑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고, 이제 정말 실용적인 학물들, 실제 이제 그러니까 콜로세움을 진짜 짓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길을 깐다거나 하는 이제 건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발전을 하는데, 실제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은 정말 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있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디오스코리데스 식물학자, 이와 같은 경우 이제 약물, 즉 약초학들, 즉 분류학들,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필요한 것들, 약초나 약물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얘기를 그런 좀 발달을 했고, 자, 이제 플리니우스 같은 경우에 박물지라는 책을 통해서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물론 이게 그렇게까지 정리 상태가 좋진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정리라도 한번 해봤다라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요 정도 빼고는 사실 이제 거의 과학적으로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로마 시대에 이렇게 좀 후퇴한 과학은 중세 시대를 거쳐 르네상스에 이르기 전까지 좀 많이 암흑기에 빠지게 되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로마 시대가 끝났는데 그 이전에 그냥 한번 슬쩍 보면, 그러니까 뭘 보냐면 그럼 진짜 헬레니즘 시대,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헬레니즘 시대의 자연철학자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사람들 많이 등장합니다. 자, 누구? 에라토스테네스. 에라토스테네스는 아마 이거 기억할 거예요. 여기 지구에 자, 태양이 여기 딱 그림자 한가운데 떴을 때, 이때 여기에 태양빛의 그림자 길이 측정해 가지고선 그 지구 둘레를 얼추 계산한 그 사람, 아마 중학교 때 봤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있었고, 아르키메데스는 뻔히 알죠. 부력, 유레카, 그리고 지레이 원리. 자, 나에게 아주 큰 받침대와 정말 큰 길이의 지렛대를 준다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 그래서 유클리드, 딱 유클리드 기하 했던, 이 기하 연구를 했던 유클리드, 그리고 아리스타르코스는 지동설을, 그러니까 태양 중심설을 실제로 제일 처음으로, 그러니까 체계적이진 않지만 제기했던 사람이고요. 히파르코스와 같은 경우에는 지구와 달의 거리를 실제 비교적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그 크기를 통해서. 그래서 요렇게 또 했었고,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선에 대한 연구를 실제 했었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알죠? 이 사람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과학자예요. 이 사람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알마게스트의 저자로 이제 지구중심설, 천동설을 좀 구체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네, 뒤에 갈레노스도 있는데 갈레노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프톨레마이오스나 아니면 에라토스테네스 이런 사람들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냥 헬레니 시대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사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뒤에 이제 중세 같은 경우에는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정말 과학이 발전을 하지 않고 아르키메데스와 그 프톨레마이오스, 이 둘이 만들었던 천문학과 기본적인 과학 있죠? 그것들이 거의 유지된 상태로 갑니다. 네, 언제까지? 르네상스 시대까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송교강 선생님께서 먼저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과학혁명 이전을 다뤄봤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너무 많았고요. 다음 주는 목요일 날 수업과 부처님 오신 날 맞나? 네, 로 쉬니까 그 다음 주에 보도록 해요. 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